엄마, 왜 병원 간병인이 집에 자꾸 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분이야.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가세요. 뭐라고? 요양원이라고. 네, 어머니. 그리고 집은 우리가 정리할게요. 여기 동의서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72살에 이런 말을 자식한테 듣게 될 줄 알았을까요? 평생 키워준 자식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그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김정래, 72살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집안 공기마저 달라 보이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여서 한동안은 식탁 의자에만 앉아 지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베란다에 키우는 상추며 고추에 물을 주고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일상이 생겼어요. 가끔 경로당 친구들을 만나 화투를 치기도 하고요. 외롭진 않았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무릎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도 많이 닳았고 심장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입원 치료를 권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을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정직한 법입니다. 석 달 전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밤 혼자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딸아이한테 전화하면 잔소리만 들을 것 같고 아들한테 전화하면 며느리 눈치 보이는 목소리만 들릴 것 같아서요. 결국 119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2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딸아이 수진이가 하루 만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얼굴을 보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하더라고요. 수진이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보고 의사 선생님부터 찾았습니다. 한참을 상담하고 나와서는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참 외로운 곳이더라고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신음 소리들.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요. 그때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병원 간병인이었죠.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간병인들은 업무적으로만 대하는 느낌이었는데 박 씨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를 때도 존댓말을 꼭꼭 써주셨고요. 박 씨는 제게 유난히 잘해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데워서 먹기 좋게 준비해 주셨어요. 병원 밥이 맛없다고 하면 다음 날엔 죽을 사다 주기도 했죠. 밤에 잠 못 이루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셨고요. 다른 환자분들 간병하느라 바쁠 텐데 저한테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베란다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휠체어를 밀면서 말했습니다. 정례 씨, 오늘은 노을이 참 예쁘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붉은 노을이 병원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얼마 만에 보는 노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 씨는 제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물 한 잔을 갖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례 씨, 혹시 40년 전쯤에 이 동네 시장 입구에서 분식집 하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오래된 일을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죠.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꼬마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전 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국수를 삶고 떡볶이를 끓였죠. 그런데 가게 앞에 배고픈 아이들이 자주 서성였어요. 학교도 안 가고 골목을 배회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뒤편에 앉혀놓고 밥을 먹였어요. 남은 음식이라도 챙겨주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말랐던 한 아이가 기억났어요. 항상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국수를 후루룩 거리던 소년이요. 혹시 그때 그 아이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네, 저예요. 정례 씨 덕분에 굶지 않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와의 대화 후로 병원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분이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제가 잊고 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병원에 자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입원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던 애가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들르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얼굴을 비쳤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어요. 딸이 엄마 걱정돼서 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는 병실에 오자마자 제 건강 상태부터 물었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이 뭐래냐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집이 너무 넓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 준호도 함께였어요. 둘이서 병실 구석에 앉더니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의자를 제 침대 옆으로 바짝 당기고 앉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이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러지시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저는 괜찮다고 퇴원하면 조심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댁에서 계속 혼자 사실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고 매일 엄마 댁 오갈 수도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상의했는데, 수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엄마 같은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걸을 수도 있는데 요양원에 가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자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엄마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빈집으로 두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렇구나.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딸이 자주 오기 시작한 이유, 계속 집 얘기를 꺼내는 이유. 제 건강 걱정이 아니라 집 걱정이었던 거죠. 서울 시내 3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하는데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마련한 그 집을요.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집은 우리가 정리할게요. 팔아서 요양원 비용 쓰고 나머지는 저희가 잘 관리하고. 수진이는 마치 다 계획해둔 것처럼 술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딸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낳아 기른 딸이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도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셋이서 제 앞에 앉더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양원이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하겠다고요.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 진짜 좋아요. 거기서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퇴원하시면 바로 요양원으로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려고요. 제 집, 제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그때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 눈물 자국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물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례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박 씨는 제 옆에 앉아서 한참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자식들 손에 이끌려 요양원에 들어가서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는 건가? 제가 원하는 건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거의 매일 와서 요양원 자료를 보여줬어요. 어디는 식사가 좋고 어디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며 마치 여행지를 고르듯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듣는 척만 했어요. 대답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퇴원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바로 요양원으로 모실 거예요. 다 준비해뒀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갈 거야. 요양원 안 가. 그러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말 좀 들어봐요.
집에 혼자 계시면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집에 가겠다고, 조심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생각 안 해보세요? 이기적이라니요. 제 집에서 살겠다는 게 이기적인가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돌볼 여력이 없어요. 저도 일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차라리 전문가들이 계신 요양원이 나으세요. 셋이서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였죠.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씨를 불렀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들어왔어요. 정례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박 씨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제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 박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례 씨, 혹시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통장이나 다른 부동산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파트가 전부라고, 남편이 평생 모은 게 그것뿐이라고 했죠. 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정례 씨,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요? 제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쓴다고요? 박 씨는 걱정 말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집 처분 동의서예요. 빨리 처리해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다 진행해놓고 사인만 받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는 사인 안 해. 내가 살던 집인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정신이 온전하세요? 혼자 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나아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집은 우리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았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진 내 집이야.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처분해. 평생 아이들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렀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병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고요? 매일 엄마 집 가서 돌봐드릴 수도 없고 차라리 요양원이 나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삶이 있어요. 어머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부담스러운 늙은이로 보는구나. 평생 저 사람들 키우고 먹이고 입히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쓸모 없어지니 버리려는 거구나. 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서류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요. 제 인생인데 제가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다들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할까요? 그날 밤 박 씨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정례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박 씨는 제 옆에 앉아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40년 전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 앞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젊은 제가 웃으며 서 있고 앞치마를 두른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정례 씨,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갈 곳도 없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정례 씨가 저한테 밥을 주셨죠.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요. 박 씨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년이 분식집 뒤편에 앉아 국수를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한 아이였습니다. 이게 저예요. 12살 때였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 아이였어요. 정례 씨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심하게 아파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례 씨가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셨어요. 병원비도 다 내주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아이가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정신없이 업고 갔던 기억이 났어요. 병원비가 얼마였는지도 기억나네요. 당시 저희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례 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고아원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라면서도 항상 생각했죠.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일을 시작했어요. 정례 씨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박 씨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례 씨, 이것 좀 보세요.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례 씨, 40년 전 남편분이 시골에 땅을 사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남편이 땅을 샀다고요? 남편은 평생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서류를 맡기셨어요. 정례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 분식집에서 밥 먹던 고아 소년이란 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박 씨를 만났다고요? 언제요? 박 씨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 서류를 주시며 부탁하셨죠. 정례 씨가 힘들 때 이걸 보여드리라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의 땅이었어요. 면적은 900평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했던 걸까요? 남편분이 그러셨어요. 정례 씨가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자식들이 제대로 못 모시면 이 땅을 팔아서 편하게 사시라고요. 박 씨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례 씨,
이 땅이 지금 개발 예정지래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시세가 최소 50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이요. 그게 제 명이라고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왜 그렇게 집 얘기를 꺼냈는지, 왜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지요. 아파트가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아이들은 제가 다른 재산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남편분이 일부러 비밀로 하셨대요. 자식들이 알면 탐낼까 봐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부하셨죠. 정례 씨가 정말 힘들어 하실 때, 자식들한테 실망하실 때 이걸 보여드리라고요. 저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려고 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둔 거였죠.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언젠가 저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걸요. 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례 씨, 이제 선택은 정례 씨가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지, 혼자 조용히 사실지, 모두 정례 씨 뜻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여보, 당신은 끝까지 날 생각해줬구나.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퇴원은 예정대로 다음 주 목요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말한 대로 요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집으로 갈 거예요. 제가 평생 살던 그곳으로요. 박 씨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정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퇴원 후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세상에 제 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와서 요양원 얘기만 했어요. 어느 요양원이 제일 좋은지, 방은 어떤 걸로 할지 혼자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듣는 척만 했어요. 어차피 제 의견은 듣지 않을 테니까요. 준호도 가끔 와서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퇴원하시면 바로 요양원 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수진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생각했죠. 두고 보자고, 그날이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박 씨는 제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자 변호사 선생님이었는데 따뜻한 분이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어르신 명의 재산은 아무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라 해도 어르신 동의 없이는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제게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몰아가려 한다면 먼저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퇴원 전날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왔습니다. 둘 다 들뜬 표정이었어요. 엄마 내일 짐 다 챙겨놨어요. 요양원 가실 준비 다 됐어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면회 갈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간다.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정해진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나는 내 집으로 갈 거야.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는 너희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한 번도 동의한 적 없어. 아이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니까. 너희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님 돈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혼자 사세요? 병원비도 우리가 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지금 제 명의로 된 땅이 50억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일찍 와서 제 짐을 챙겨주었어요. 수진이도 준호도 왔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 집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집으로 갈 거야. 박 씨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가는데 수진이가 따라왔어요.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안 도와드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인생 너희가 사는 거니까. 나도 내 인생 내가 살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가 함께 가주었어요. 5년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역시 내 집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박 씨가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례 씨, 앞으로 제가 자주 들를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고맙다고 박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침대에서 잤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에서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선물 덕분에 나 이렇게 당당해졌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도 준호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니까요. 박 씨가 이틀에 한 번씩 들러서 도와주었고, 동네 경로당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까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좋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더니 집안을 둘러봤어요. 박 씨 덕분에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엄마 혼자 청소 다 하신 거예요? 수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저는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무척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기다렸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입만 벙긋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엄마 마음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얘기할 때 엄마 표정이 어땠는지 이제야 생각나요.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어요. 사실 저희 집도 요즘 힘들어요. 남편 사업이 안 되면서 빚도 생기고
그래서 엄마 집을 팔면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사실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낸 이유가요. 돈 때문이었구나. 그래도 한편으론 섭섭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까요? 준호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집 살 돈이 부족해서 엄마 집 처분하면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우리 둘 다 엄마한테 손 벌리기 창피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든 건 알았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게 상처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냥 말하지. 왜 저를 짐 취급했을까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곁에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수진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래도 수진이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많이 서운하셨죠? 당연하세요. 제가 엄마를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요. 일주일 후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혼자 왔더라고요. 준호도 수진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 마음 몰라줘서 죄송하다고요. 엄마,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이 실망했거든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도 너희 가정 잘 돌보고 살아라. 엄마,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집 팔려고 한 거,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와 준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저희가 돕고 싶어요. 요양보호사 비용이라도 저희가 낼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돈은 어떻게 하세요? 병원비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너희 아빠가 남겨준 게 있단다.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 산 시골 땅 얘기를요. 그 땅이 개발 예정지가 됐어. 지금 시세로 50억 정도 된다더라. 제 말에 수진이와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0억이요? 그럼 엄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 아빠가
이 서류를 박 씨한테 맡겼더라. 내가 힘들 때 보여주라고. 아빠는 알고 있었나 봐. 너희가 언젠가 엄마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수진이가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최악이었네요. 엄마한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집만 노렸으니까요.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어요. 준호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그렇게 중얼거렸죠.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낳아 기른 자식들인데요. 하지만 실망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너희가 돈 때문에 힘들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니?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니?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창피해서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게 더 나쁜 짓이었네요. 준호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을 다시 믿어야 할까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평생 원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화가 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서러웠던 거야. 엄마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아니잖아. 그냥 너희 마음대로 정해버렸어. 제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엄마 뜻을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울게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미운 건 아니야.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엄마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질 거란다. 엄마,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도 너희 가정 잘 꾸려가렴. 힘들면 그때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어. 하지만 엄마를 함부로 대하진 마라. 그날 아이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갔습니다. 나가면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이번엔 진짜 엄마 뵈러 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필요한 게 있는지 먼저 물어봤어요. 요양원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았고요. 저는 박 씨와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땅은 팔지 않기로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어요. 대신 지금 가진 돈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박 씨는 여전히 자주 들렀습니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친구 같은 사이가 됐어요. 가끔 함께 동네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도 같이 갑니다. 정례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물을 주고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요. 가끔 수진이와 준호가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나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들 뜻대로만 살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겁니다.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벌써 저녁 8시가 됐네요. 내일은 경로당 친구들과 나들이를 가기로 했어요. 박 씨도 함께 간다고 했죠. 수진이가 도시락 싸주겠다고 아까 전화했고요. 이제는 이런 게 좋습니다. 서로 챙기면서도 각자 인생을 사는 거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요.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자기 속도로 자라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자기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요. 제 곁엔 진짜 절 아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박 씨처럼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도 있고, 반성한 자식들도 있고, 경로당 친구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제 편에 서줄 사람은 바로 저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저를 사랑하며 살 겁니다.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